네, 어서 오세요. 뭐 선거 시절이라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뭐 수도 없이 많은 뭐 신청들이 있고 한데 뭐 Y씨니 L씨니 뭐 이렇게 대충 보면 뭐 H씨니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이나 알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진짜 법을 알고 이 사람들이 변호사도 하고 뭐 검찰도 하고 그랬을까? 하는 말 가만 들어보면 저는 뭐 테레비가 없잖아요. 30년간 테레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올라온 걸 가만 조금만 보면 이 사람들이 법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법의 그 기본이 말이에요. 휴먼 라이트, 그 인권에 있거든. 그 천부 인권이든 무슨 뭐 사회적 인권이든 간에 국가의 인권, 주권이든 간에. 근데 서구식 인권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지극히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엔 인권선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돼요. 그 과거에 그 중세나 구체제 때 말이에요. 마을과 도시의 성주, 영주, 귀족, 원로원, 판사들이 당연시 여겼던 신체, 표현, 노동, 협상, 소유, 뭐 이주, 계약 파기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말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이쁘게만 만들어놨어. 다 하나만 하는 소리야. 간단하게 유엔 인권선언문 제3항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신체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거 정신병자들이 하는 말이죠. 애기 낳는 게 권리야? 자유가 권리냐고. 그리고 누가 나 때릴 때 내가 몸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권리야?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이제 뭐 학자들은 뭐 자연법적 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해. 자연법이면 자연법적 권리야. 이거는 고대, 중세, 구체제, 근대 모두 다 똑같이 인간의 본성이었을 뿐이에요. 인간의 근본이라고. 인간다움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걸 권리화시킨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래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모든 종류의 그냥 그거 할 뿐이에요. 저기 전제일 뿐이에요. 전제가 어떻게 법이 되나? 반면 구체제 때는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그 지역에서 이 권리의 조건을 먼저 얘기했다고. 예를 들면 이 유엔의 인권선언문에는 생명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 자유를 가지기 어려운 사람,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처방은 없잖아요. 그러나 구체제 때는 처방을 먼저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신체의 안전을 지킬까? 이 계층사회라고 하니까는 무조건 뭐 위쪽에 있는 계층들이 밑에 있는 계층을 눌렀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계층 간 갈등이라고 하는 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심해져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구체제 때는 말이에요. 왕도 경호원이 없어. 왜 경호를 해야 돼? 신체의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는 게 하느님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려고 경호원을 둬. 서구의 인권이라는 게 이게 서구의 그 현대 인권 말하는 거예요. 유엔의 인권선언에 나타나는 전쟁의 포로나 노예가 아니라면 그 당연히 인정했던 것들을 청원의 사항들을 개인의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들을 무슨 명문화 시켜놨어? 존엄권까지도 명문화 시켰어? 이거 미친 거지. 그럼 존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만약 존엄이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얼마나 말장난인지 알아요? 이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게. 근데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인권이 뭘까요? 먹고 살 권리 아니에요? 먹고 살 권리. 먹고 살 권리는 빼버렸어요.
그걸 노동권이라고 그러죠. 노동할 권리. 내가 실업을 했든가 뭐 그랬을 때 국가는 나한테 직장을 잡아주든가 아니면 내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최대한 나한테 먹고 살 수단을 갖다 줘야 돼. 그게 바로 1936년 스탈린의 소련 공산당의 노동권이었습니다. 인권이었어요. 노동권이. 거기서는 헌법 18조. 스탈린의 공산체제만도 못한 주제에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았을까요? 네? 조건을 말하지 않는 인권은 다 말장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고요. 차근차근. 지난 300년간 서구의 각 민족 국가들이 말이에요. 형태도 다르고 변화도 다르고 민주주의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다양하게 만들어 왔다 하더라도 그 근본에는 철학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 자유가 민주국가 성립의 토대가 됐던 거예요. 그럼 구체제하고 중세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헌신과 보호였어요.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할 때도 이 민주자유정부라고 하는 것들은 꼭 감옥을 보내갖고 몇 년씩 살게 해. 그래서 연도가 몇 년 늘어나면 처벌이 좀 더 센 거야. 또 벌금은 이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벌금은 소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규칙을 어기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바로 자유의 근간을 두고 있다고. 구체제하고 중세 때는 뭐에 근간을 두고 있냐면 네가 사회의 규칙을 어기면 나 너 보호 안 해.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게 신체에 폭력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물론 중세하고 구체도 감옥이 있었죠. 근데 그 감옥의 용도는 사형을 선고한다든가 법이 집행되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아니면 귀족들의 그 개인 감옥들이 있어요. 상대 귀족 잡아다가 묶어놓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이 민주공화 사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제가 지녔던 백성의 보호장치를 모두 빼앗고 인권을 말로만 사탕발림으로 말해놨단 말이야. 어? 그런다 하더라도 자유를 기반으로 가졌기 때문에 구체제나 중세나 그때의 그 체제를 킹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보호하는 땅과 여러 신분들을 뜻해요. 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을 좀 추상화시킨 거예요. 영어로 sheep 이런 거죠. wisdom 할 때, wisdom 할 때 지혜로운 무엇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민주자유체제는 뭐예요? 그냥 자유체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원칙을 따르자고요. 구체제와 근대에 관해서 비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근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향했는 게 자유였는데 지금 그 자유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원칙으로 루소의 그 정치론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뺏겨오죠. 근대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 서로 싸우지 말라고 정한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걸 조정하거나 강제하는 기관이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실행해주는 실행단체야. 이 단체가. 그걸 정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어요. 왜? 머슴이거든요. 머슴이 무슨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 머슴 일 제대로 못하면 교체해버립니다.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은 폭력으로 교체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기가 허가되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 쪽은. 근데 영국은 이제 킹덤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을 안 했죠. 미국이 오히려 제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폭력을 통해서 교체를 하려면 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이 총을 소지하는 건 굉장히 민주적인 발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개인의 자유를 수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수호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증명을 계속 해줘야 돼. 그게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시, 어나운스먼트. 왜? 국민이 권한을 줬거든, 정부한테. 돈도 받잖아, 게다가. 그걸 세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법이란 걸 정부가 만들 수 없고요. 국회가 법을 만들 때도요,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모든 자유주의 사회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개인의 의지를 꺾기 때문에, 즉,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국회가 아주 잘 만들어내야 돼요. 뚱닥뚱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은 원래가. 예를 들면 전쟁에 관한 법이라든가 선전포고에 관한 법, 전시동원령에 관한 법, 이런 것들.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아이들을 갖다가 성인들 전쟁터로 내보내야 되는, 정말 이런 법들은 너무나 위험하고 아주 심각한 법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검토하고, 그리고 또 배상금 같은 걸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거 하라고 정부 만들었거든. 응? 왜냐면 목숨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배상 정도, 배상금, 연한, 이런 걸 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따라서 전쟁이 없는데도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걸 징병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민주자유사회에서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민주자유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국가에서는 말이에요, 전쟁이 터지지 않으면 징병제 그걸 안 해요. 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로 20세기에 오면서 은근히 실적 계속 징병제를 유지해서 말이야, 임금이나 사회의 임금이나 좀 깎으려고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원칙상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대체 복무 같은 것들을 많이 늘려놨다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돼요. 한국 같은 나라는 말이야, 징병제가 혹시나 불법이라는 그런 반항이 나올까봐, 그 법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불법이거든요. 반항이 나올까봐 월급 올린다 그러고, 우리는 계속 전쟁 중에 있다 그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게 합법화 되거든. 만약 종전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징병제의 불법성에 관하여 이제 시민들이 떠들기 시작할 거예요. 한국에서 떠들까? 외국에서 떠들겠죠.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또 권력을 잃을 몇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전을 막는 거죠. 세상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에 따라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사회계약을 해서 근대 국가, 정부를 세웠다면 인간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한 의무는 없는 법입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국방을 하라고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뽑으라고 세금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 국방을 하라네. 그럼 정부의 존재 가치가 뭐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헌법상 원칙에 있어서.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이제 합의를 또다시 하겠지만, 그리고 또 국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발의한 의제를 통과시키라고 대표자를 뽑아서 노자까지 줘서 의회에 보내서 합의를 얻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다 세금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머슴이고 공무원도 실은 머슴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반칙도 많죠. 반칙도 많고 문화적인 것에 따라서 막 문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겠지만, 최소한 민주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걸었다면 공무는 공무고 사무는 사무예요.
구체제나 중세 때는 오히려 사무, 즉 국민, 시민 개개인의 규칙이 정부에 강요됐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머슴이 갖고 있는 행정법을 국민한테 강요하려고 그래? 이상한 놈들일세. 그 도로 청소하기 싫다고 침 뱉지 말라는 거야. 뭐 깡패법이야 뭐야 이게 지금. 건방지게 정부 주제, 머슴 주제. 납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중세 구체제 때는 납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으면 납세를 안 해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고요. 안 내는 사람들이 여러 있으니까 그냥 의무화 조항을 시켰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납세의 철학에는요 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계약도 지키지 않는 주제에 무슨 납세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안 흘러왔죠. 네, 그렇게 현실이 안 흘러왔습니다. 중세와 구체제 때는 말이에요. 조선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난 판단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중세와 구체제 때 유럽에서는 살인도 민사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근데 경찰이 절대 안 와요. 경찰이 안 옵니다. 그들끼리 그냥 해결했어요. 그 전통이 미국에 건너가서 결투의 전통이 나오고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민사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마저도 민사로 해결했던 민주주의, 참여적 민주주의가 서구 사회에 있었다고. 이걸 깡그리 무너뜨린 게 누구냐?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중국어로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뭐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 지금 법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법국이야? 나폴레옹 헌법이 워낙 유명해서 그래요. 1804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계속 추가 보완되고 1808년에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게 영미법이 주로 관습법이고 구체제와 중세 그 색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법이. 그래서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근데 나폴레옹법은 중앙집권적이고 성문법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폴레옹법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시민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라고 권한을 줬더니만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휘두르는 자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독재자한테는 좋겠어. 그래서 박정희가 가져간 거예요, 이거를. 박정희가 프랑스 법을 근간으로 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무조건 때려 부수면 되는 거야. 나폴레옹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시험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정부라는 단어 처음으로 쓴 게 나폴레옹 법이에요. 정부. 그럼 정부 이전에 정부의 역할을 맡았던 부서 이름이 실행부였어요. 실행부. 엑스큐티브, 파워, 엑스큐티브 오르가니제이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갖다 거버먼트로 바뀌어버렸다고? 거버먼트. 거버먼트라는 뜻이 뭐예요? 룰러. 통치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난리 났지, 독재들은 너무나 좋죠, 이 단어가. 그리고 원로원.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모인 이 국정자문회의 의원들, 이걸 상원으로 바꿔버렸어. 세네이트라 그래갖고, 상원으로 바꿨다고? 그럼 상원에 조직하는 사람들, 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게 만들어놨어. 그게 바로 상원이에요. 그리고 또, 왕한테는 비서실이 내각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확하게 구체제의 그 체제를 갖고 왔어요.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이 있다고. 그래서 그 대통령의 비서들을 모두 다 세크리터리라고 불러요. 국무부 장관이라 그러는데 국무부 비서예요, 원래. 왜 번역을 그렇게 해? 그럼 자꾸 헷갈리지.
미국은 내각이 없어요. 근데 프랑스 이 나폴레옹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각이 따로 있고 대통령 비서실을 따로 만들었어. 왜 이중구조로 해놨냐고 이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서실에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한 걸 갖다가 내각으로 갖다 줘버려. 그럼 책임은 장관이 지는 거야. 결정은 지네가 하고 책임만 완전히 이건 꼭두각시지. 장관이란 게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다 가치 없는 장관들이에요. 비서실에서 이미 다 결정하는 거야. 이런 체제를 박정희가 들어온 거야.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말이야. 이 민주자유헌법, 즉 장자크 루소에 근거한 헌법이 서로 시민 개인이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헌법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공법이 아니라 민사법이에요. 근데 헌법이 마치 공법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나폴레옹법이라면. 요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과 내각 이 이중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법행정도 공법과 사법 양쪽이 모호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되면 공법이 민사법을 관여하게 돼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법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파괴하고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민을 전격적으로 공무에 연관시킨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공무원이 돼버려요. 정확하게 일본의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공무원 스타일이야. 나폴레옹은 공적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등급을 갈랐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 입시 시험이에요. 대학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국가가 검정한다고. 이런 미친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1808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검판사도 공무원을 해버렸어. 검판사는 절대 공무원이 되면 안 돼요. 의회 밑에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검판사는 의회 밑에 있었어요. 정부 밑에 있지 않았다고. 또 지방 검판사나 이제 공무원들은 마을이나 도시에서 추천되고 선출되었다고. 이걸 갖다가 정부 내무부나 이런 데서 다 지명하거나 시험을 통해서 뽑게 만든 게 바로 나폴레옹법이에요. 이런 법으로부터 많이 물러난 게 미국의 법이에요. 미국은 판사들이 선출해서 뽑잖아요. 그게 형식이 아니에요. 역사지. 한국은 계속 형식만 빌려와. 근데 가장 못된 형식만 빌려옵니다. 그렇게. 검사, 판사를 말이야. 의회 밑에 두지 않고 정부 밑에 뒀다는 것은 자기가 자아 비판 못하게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쁜 짓은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논의가 됐다고. 논의해봤자 뭐해. 인명권을 장악한 게 정부인데. 그래서 나폴레옹 이래 이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 효율을 위한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부가 시민의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독재의 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을 통해서 민사법의 재반 실행을 통제하려 했던 구테타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유주의 헌법상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면 공법을 함부로 행사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민사법을 계속 지금 침범을 해오고 있는 거야. 길거리에 휴지 버리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벌금 얼마다. 전염병 도니까는 가택연금 하겠다. 마스크 써라. 목숨이 오고 간다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공법을 집행해도 그냥 뭐 어쩔 수 없겠구나 이럴 수 있겠지. 인간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 근거가 정확하고 명확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도 지금 명확한 게 없잖아요. 응? 이걸 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압제. 네? 정부가 나폴레옹법에 의해서 꼭 그 법에 의해서만은 아니겠죠.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항상 자기의 권력을 강하고 넓게 만들고자 했으니까. 그 나폴레옹 법이
기본적으로 잘 보여주듯이 상원을 통해서 돈을 뽑았고 돈 주고 매직하는 거예요. 또 내각이 책임지고 자기 팀 비서실 자기 선거 도와줬던 놈들 죄다 모여가 꿍닥꿍닥하게 만들어놨고, 예? 투표는 게임으로 만들어놓고 온통 돈 게임이고, 이 정부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 이제 군림을 하고 있어 지금. 자기네들 개인 사무가 공무로 바꿔놨다고. 진짜 어디 이 건방지게 분명한 사유도 없고 과학적 설명도 없고 민주정치적 타당성도 없이 행정법률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서 그게 자랑인 줄 아는 그 또 의원들은 또 뭐야,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압제국가가 왜 자꾸 만들어지냐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꾸 복종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정부 지네끼들의 그 규칙인 행정법을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고. 또 국민들은 공무에 따라 취업하려고 그래. 그러니 뭐라 그랬어. 정부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 욕을 해야지. 아무튼 민주자유라고 하는 이름 붙은 국가 형태 밑에 나타난 정부 체제는 말이에요, 지금의 정부 체제와 정반대여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 체제는 압제국가, 그걸 티란이라 그래요. 네. 정부를 그렇게 잘 따라가는데 주인이 머슴을 주인 삼아 막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머슴이 주인을 주인으로 봐주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무시하는데 남이 나를 존중할 리 있겠냐고요. 정치란 이러저러한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법이 없어도 어떻게 국민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사회지향적 마인드로 구성되는 게 정치란 겁니다. 그까짓 법 하려면요 고등학생도 가서 다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많이 잃어버린, 주인의식을 잃어버린 시민들이 얼마입니까? 거의 90% 이상은 되잖아요. 주인의식을 찾아야겠어요 이제 시민들이. 감사합니다.